우리나라 최초 한글 필사본 소설 설공찬이 원작 채수. 다시 쓴 김재석. 글이니 김주연. 제2장 설공찬. 이곳이 저승세계인가. 설초희. 그리움을 쌓았다면. 설충랑과 초희. 기특하고도 가련한 운명. 설공찬. 이곳이 저승세계인가. 내가 간 곳은 단월국이란 저승이야. 그곳 문지기들이 죽은 이가 들어오면 이승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 꼭 물어봐. 1508년 무진년 중종 3년 늦여름 저녁 무렵이었다. 설충수의 집 안채 기왓장 끝에선 지시락물이 떨어졌다. 설충수는 사랑채 마루에 섰다. 집지 시락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물을 덧없이 바라봤다. 그는 어쩌면 멍한 눈길로 복받쳐 오르는 서름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 멀리 산기슭에 먹구름이 정처 없이 흘러갔다. 못난 놈, 못난 놈. 그는 마음속 생채기를 긁어내듯 말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도 했다. 수염을 가다듬고는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다. 사랑채에는 공침의 사촌 동생인 설원과 친구 윤자신이 와 있었다. 명목상으론 공침의 병문안이었지만 실은 설충수가 서차를 돌린 까닭이었다. 아무래도 나는 이대로 병들어 죽고 말 거야. 공침은 아랫목에 베개를 베고 누워 주절주절 말했다. 그의 눈가엔 잔주름이 늘고 얼굴은 헬쓱했다. 눈물이 눈초리를 타고 베개에 떨어졌다. 소문은 들었겠지만 내 말에 오해는 말거라. 공찬이가 너희들을 불러 모으라 해서 서차를 내었다. 나도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설충수는 자식벌 되는 젊은이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죽은 공찬이 형이 어떻게 우리더러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대체 공침이 형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뭔가요? 설원이 병든 공침의 손을 잡으며 힘을 꼭 주었다. 공침은 무슨 말을 하려다 눈동자가 돌아갔다. 흰자위가 또렷했다. 봐라, 공찬의 홀령이 들어오는구나. 설충수는 후다닥 몸을 뒤로 뺐다. 공찬의 넋이 돌아오자 공침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았다. 그는 뒷머리를 긁고 나서는 설원과 윤자신을 바라봤다. 두 사람 눈에는 조금 전에 누워있던 공침이 마치 딴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희와 이별한 지 5해나 되었지. 멀리 떨어져 저승에 가 있으니 매우 슬프다. 분명 공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죽은 공찬의 목소리였다. 설원과 윤자신은 비로소 설충수 숙부님의 말이 귀에 와 닿았다. 네가 공찬이라면 저승에서 어떻게 온 거니? 정말 저승에서 온 거야? 윤자신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리고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었다. 공침이 그런 윤자신을 보며 설핏 미소 지었다. 설공찬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저승? 너에게서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람은 아닌가 보네. 하하하. 저승은 저승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까? 내 저승살이 슬프던 차에 입이 늘 심심했는데 너희들도 불렀으니 저승 이야기나 들려줄까? 하하하. 공침에게서 병자의 기색은 없고 공찬의 웃음소리만 잔잔하게 흘렀다. 저승은 바닷가에 있어.
여기서 거기까지는 좋기 40리는 될걸. 공침의 입을 빌려 공찬의 홀령이 말했다. 그는 죽은 후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검은 갓을 쓰고 검정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 3명의 인도를 받았다. 먹구름이 덮고 있는 하늘 높은 곳을 걸어갔다.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과 엇갈려 걷는데 그 빠르기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먹구름 사이로 나비떼가 날아올라와 그들이 가는 길을 지나쳤다. 먹구름 아래 세상에는 분명 비가 내릴 터인데 이 하늘길은 오색 나비가 춤추는 성경이라니. 공찬의 홀령은 날아가는 나비떼를 돌아보았다. 그는 대체 이 하늘길은 어디에 가 닿았는가 궁금했다. 앞서가던 저승사자 한 명이 돌아봤다. 저 구름 아래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원성과 원망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 눈에는 나비떼만 보이느냐? 설공찬은 깜짝 놀랐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빗소리나 천둥 소리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여럿이 뒤섞인 말소리가 아리아리하게 들리는 듯했다. 저승사자가 인도하는 하늘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다니는데 여기서 술시에 나서면 자시에 들어가서 축시의 성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 공찬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설충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귀담아 들었다. 설원과 윤자씨는 서로 번갈아 보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간 곳은 단월국이란 저승이야. 명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죽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셀 수도 없을 거야. 단월국 임금은 비삼은 천왕이야. 그곳 문지기들이 죽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승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 꼭 물어봐. 수명이 다한 홀령은 곧장 연옥으로 데려가고 잘못 데려온 홀령은 옆으로 비켜놓지. 먹구름이 걷혔다. 더 넓은 바다 위 하늘에 높다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궁궐이 나타났다. 빗장을 걸어놓은 성문이 활짝 열렸다. 높이가 좋기 20척은 되어 보이는 아치형 문이었다. 철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7척 장신 수문장이 망난이나 들법한 큰 칼을 손에 쥐었다. 그는 성문으로 들어오는 홀령들을 지켜봤다. 저승사자는 수문장과 몇 마디 주고받고는 공찬을 데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공찬의 앞에는 긴 줄이 있었다. 사관모를 쓴 관리가 죽은 자들을 일일이 살펴봤다. 저승사자는 자신이 데려온 망자를 그 관리에게 넘기고는 뒤로 물러났다. 내 부모와 형제, 친척이 있으면 말해보라. 망자가 제대로 말을 못하자 한 관원이 쇠채찍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공찬은 뒷줄에서 지켜보다 기겁을 했다. 관원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책을 펼쳐놓고 살펴봤다. 이 자는 아직 수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일찍 데려왔는가? 뒤로 물러나 있던 저승사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원래는 지 쌍둥이 형을 데려와야 사는디 서로 타겠어 아차 싶더만요. 성문 코앞에 와설랑 이실직고 하기에. 저승차사, 넌 뭔 변명이 그리 많아. 문제는 내 놈이야. 뭘 맡겼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지. 내 놈 때문에 저 땅에 사는 인간들 원성이 더 높겠다 이런. 일단 옆으로 비켜줘. 다음. 공찬이 관원 우두머리 앞에가 무릎을 꿇었다. 보아하니 젊은 나이인데 내 부모와 형제 중에 너보다 일찍 온 자가 있느냐? 설공찬이 뜸을 들이자 한 관원이 채찍을 바닥에 내리쳤다. 공찬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재빨리 말했다. 예, 어머니와 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선 왕가의 혈통이신 완산 이씨로서 평성군의 따님이시고 보성군의 손녀이시며 효령대군의 증손녀입니다. 누이도 일찍 죽어 먼저 저승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도 왕가의 혈통이라도 된다는 거냐 이놈? 이번에는 관원의 채찍이 공찬의 몸을 향해 곧바로 날아왔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순간 공찬에게는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그가 병이 들어 죽기 직전 비몽사몽간에 그를 찾아온 이가 있었다. 1504년 연산군 10년 늦은 밤, 설중란은 고열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공찬을 차마 보지 못하고 머리에 얹은 수건을 걷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대야에 받아놓은 찬물에 수건을 빨고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초승달 주위로 달무리가 졌다. 달무리는 빠르게 모양을 바꿨다. 달을 숨기기도 하고 달빛에 밀려나기도 했다. 그때 감방에서 흰 빗줄기 하나가 손방으로 달무리를 가로지르며 날아갔다. 순간 설충란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빗줄기를 찾을 여유도 없이 마당 위로 희끄무레한 것이 마치 둥글기가 수레바퀴 같은데 날카로운 톱니 같은 불빛을 뿜으며 어둠을 뚫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불빛이 공찬이 누워있는 방으로 사라졌다. 설충란은 먼 변고인가 싶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눈 깜짝할 사이 누워있던 설공찬은 수염을 기르고 흰 갓에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을 비몽사몽간에 봤다. 네가 공찬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비파의 울림 같았다. 가락을 타는 듯해서 이 세상 목소리 같지 않았다. 예, 어르신은 뉘신지요? 내 증조부 설윈이니라. 증조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이제 곧 저승사자가 찾아올 터이다. 그 전에 너에게 전해줄 편지가 있다. 저승길에 꼭 가슴에 품고 있거라. 설공찬은 떨리는 손을 뻗어 편지를 받았다. 순간 모든 게 희미하게 연기처럼 사라지며 눈앞이 어둠에 덮였다. 설충란이 공찬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베개 아래로 고개를 떨친 아들을 봤다. 숨소리도 없이. 공찬아, 공찬아, 내가 이 아비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내가 살라고? 내가 조상님들을 어떻게 뵈려고? 이 불효자식아. 설충란은 한참을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공찬의 죽음을 슬퍼했다. 아랫사람들이 들어와 둘을 떼어놓았다. 설충란은 기와지붕에 올라가 지전을 태웠다. 공찬의 옷을 흔들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초혼을 했다. 설공찬은 그때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승사자를 따라 하늘 저승길을 나섰다. 설공찬은 가슴에 품은 편지에 손이 갔다. 혹시 이 편지가? 그는 편지를 받은 경위를 말하며 관문지기에게 편지를 건넸다. 우두머리 관원은 서류의 편지를 가만히 읽었다. 다시 편지를 접었다. 두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공찬을 데려온 저승사자에게 그를 서류가 있는 더 높은 천상계로 직접 데려가라고 명했다. 설공찬은 서류 중조할아버지가 저승세계에서도 높은 벼슬을 하고 계신가 싶었다. 관문지기는 그제야 나를 놓아주었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설위 증조부는 이승에서도 대사성 벼슬을 하셨는데 저승에서도 좋은 벼슬을 하고 계셨어. 공침의 입에서 나오는 공찬의 목소리를 듣던 윤자신과 서로는 그
그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럼 이승과 저승은 어떻게 다른 거야? 더 이야기해 줄 수 없니? 공침이 잠시 숨을 골랐다. 달리 보면 공찬의 영혼이 긴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설초희 그리움을 쌓았다면. 이승에서는 여성에게 글 공부도 시키지 않고 벼슬도 주지 않지만 저승은 달라. 글을 읽고 쓰는 실력이 있다면 여성도 벼슬을 하며 잘 지내. 공차는 저승사자의 인도를 받아 지옥계와 연옥계, 천상계로 몇 층의 하늘을 더 올라갔다. 그곳에 신선이 사는 비경이 펼쳐졌다. 구름이 걸쳐진 바위산을 지나 산기슭에 내렸다. 폭포수가 밑을 알 수 없는 절벽 아래로 하염없이 떨어졌다. 그곳에 넓은 연꽃 정원과 남원 땅 광안루정 같은 큰 정자가 세워져 있었다. 백옥으로 장식을 했는지 누정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 주위로 복숭아꽃이 만발했다. 공차는 백옥정에 올라 등을 돌리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 바로 죽음 직전에 본 노인을. 증손자 공찬 삼가 문안드리옵니다. 공찬이 큰 절을 올리자 설위가 돌아봤다. 저승길이 편안했느냐? 너의 아범이 그래도 노잣돈을 좀 냈더구나. 하하하. 아버님이 지전을 태우긴 하셨지만 그게 무슨 영험한 일이라고. 저승자사들이 그 향기를 흠향하고 구박은 않고 왔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하하하. 설위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잔잔하게 웃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설위는 백옥정을 내려와 앞장서서 걸었다. 공차는 증조 할아버지를 따라 연꽃 정원을 지나서 소슬대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연꽃 정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마치 임금님이 진물을 보는 근정전 같은 느낌이었다. 흰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이곳저곳으로 움직였다. 돌계단 양옆의 혜태는 조각품이 아니고 살아있었다. 공찬이 지나가자 느긋이 하품을 하며 지켜봤다. 제지전이란 현판이 걸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수십 명의 선녀들이 커다란 원통 솥 안에 나무 껍질을 풀어 헤치며 젓고 있었다. 그 옆을 지나자 몇 단 높이의 천을 짜는 배틀이 나란히 줄을 서서 척척하며 돌아갔다. 종이를 마치 천을 짜듯이 배틀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번에는 사방 벽들에 책들이 한가득했다. 학사로 보이는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를 보고 있었다. 내가 이승에서는 대사성을 지냈지. 성균관의 책임을 맡은 관직 말이다. 세종임금께서 어여삐 봐주신 성은이었지. 학문에 뛰어난 자들을 뽑아 유교 서적을 정리하고 문묘에서 공자님을 정위에 모시고 학문을 강론했단다. 설위가 학사들 옆을 지나가자 학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공차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이곳은 명부에 책을 만드는 곳이란다. 위로는 구천의 옥황상제를 모시고 저 아래 세상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보관하는 곳이지. 이 학사들은 이승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의논하고 평가도 한단다. 설위는 공찬을 데리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원형의 큰 대청이 나왔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다. 탁 트인 공간 한가운데 하늘 끝 깐데를 알 수 없는 고목이 뻗어
있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가지마다 걸려있고 고목 가지의 옹이마다 큰 방이 있었다. 학사들이 방마다 책을 넣어놓으려 오르내렸다. 공찬이 보기에 그 광경이 장관이었다. 명부책을 하늘 고목에 보관하다니. 나도 저 나무의 끝을 모르겠구나. 아마도 옥황상제가 있는 저 구천에 닿았을지도. 무사람들의 생명을 기억하는 나무라고 해두자. 그럼 저 나무에 저에 대한 명부책도 보관되어 있나요? 공차는 대청을 꽉 메운 나무 둘레를 돌며 서리 중조부에게 물었다. 글쎄, 붉은 경면주사를 갈아 먹물을 만들어 쓴 글씨가 아직 말랐는지 모르겠구나. 가볼 테냐? 어디를 말씀입니까? 서리는 더는 말이 없이 수염을 만지며 앞장섰다. 그들이 당나무가 우거진 숲을 미끄러지듯 지나쳐 닿은 곳은 지필전이라는 현판을 단 건물이었다. 건물이 좋기 10층 높이는 되어 보였다. 건물 안에서는 젊은 남녀가 어울려 담소도 나누고 어떤 이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배틀로 짠 한지에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서리는 다소 자유분방한 그들을 지나쳐 구석진 곳을 찾아갔다. 한 여인이 봉긋 솟은 학사모를 쓰고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지필은 잘하고 있느냐? 여인이 급히 돌아보며 서류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옆에 따라온 공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공찬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입이 벌어져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누님, 제 누님인가요? 공찬아, 내가 여기에 왔구나. 공찬은 누님을 안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설초이는 글을 잘 짓고 학문이 출중하여 그 재주를 내가 높이 사서 이곳에서 일하도록 했단다. 초이가 쓴 명부는 그 섬세함이 가히 일품이구나. 초이는 서류에게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오래도록 그리워했을 터이니 내가 자리를 비워주마. 서리는 공찬의 어깨를 만져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공찬과 초이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공찬은 그토록 보고 싶은 누님의 얼굴이었지만 첫 마디를 떼기가 여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버님은 아무 탈이 없으시고? 예, 누나, 제가 불효자예요. 먼저 자식을 보냈으니 상심이 크시겠죠. 그래, 그런 게 불효라면 나는 너보다 더 큰 불효를 저질렀구나. 공찬은 미소를 띤 누나의 얼굴을 살피며 큰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명부에 저절로 눈이 갔다. 표지에 설공찬이라고 쓰여 있었다. 갑진년 당기 3817년 생갑자년 당기 3837년 만. 공찬은 이름과 함께 쓰인 출생과 사망연도를 속마음으로 읽었다. 초이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였다. 공찬의 속마음을 아는지 명부책을 공찬 앞으로 밀었다. 공찬은 책을 집어 첫 장을 펼쳤다. 우리 민족의 시조신이신 당군 왕검께서 송화강 아사달에 조선을 세우시고 3817년이 흘러 이 땅 조선 순창군 마음에 한 자손이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설충란이고 어머니는 완주 이씨이다. 아들의 이름을 설공찬이라 지었다. 원효대사인 설사로부터 31세 손이요. 이두문을 지은 설총으로부터 30세 손이고
순창 설씨 시조인 설자승으로부터 13세 손이고 순창 성황당의 성황대왕으로 모신 설공검으로부터 9세 손이다. 공차는 어려서부터 교음을 타거나 공차는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읽어나갔다. 마지막 장에 가까울수록 아직 붉은 경면주사의 먹물이 마르지 않았다. 마음이 여린 공차는 어미처럼 따르던 누이의 죽음에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날마다 북망상천으로 떠나간 누이를 그리워했다. 그가 흘린 눈물이 흘러 한 바다를 이뤘고 그리움을 쌓았다면 태산에 가까웠다. 끝내는 병을 얻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설공차는 책에서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왜 눈물은 짠가? 왜 이렇게 눈물은 마음속으로 흐르는가? 하며 흐느꼈다. 초희는 공찬의 손을 잡아주고 손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손끝에 떨리는 느낌이 고스란히 공찬에게 전해졌다. 저승은 역시 나르네요. 이렇게 누님도 직책을 맡아서 자기 일을 가지고 떳떳이 살아가시니. 공찬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애둘러 말했다. 초이와 공찬은 똑같이 구슬픈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 설위가 다가왔다. 그래, 오랜만에 회포는 풀었느냐. 너희들이 웃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이승에서 벼슬을 하며 어진 일을 했으면 이곳 저승에서도 좋은 벼슬을 한단다. 그리고 공침의 입에서 공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설위 중조부의 말을 이어받았다. 이승에서는 여성에게 글 공부도 시키지 않고 벼슬도 주지 않지만 저승은 달라. 글을 읽고 쓰는 실력이 있다면 여성도 벼슬을 하며 잘 지내. 설원과 윤자씨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 공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승 이야기가 맞는가 싶었다. 설충랑과 초희, 기특하고도 가련한 운명. 그것이 누이가 글 공부를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공침과 공부하는 것보다 누이와 같이 공부하는 것이 100배 재미있습니다. 1498년 무오년 연산군 4년 순창마을. 봄기운이 기지개를 펼 때였다. 설충란의 집 뒤편에는 설위가 지은 백정 정자가 있었다. 날씨가 풀리자 설씨 가문 자제들과 이웃한 아이들이 정자에 모여 함께 공부했다. 설충란은 훈장을 자청하며 공찬, 공침, 설원, 윤자신을 앞에 두고 한문을 가르쳤다. 공찬의 나이도 어느덧 14살이었다. 그동안 천자문은 물론이고 명심보감을 받고 소학을 공부했다. 공찬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공부를 넘어서 사서삼경을 홀로 익히고 있었다. 다만 사촌 형제들의 글 공부에 보조를 맞추며 따라갔다. 설충란의 동생 설충수는 형에게 늘 불만을 토로했다. 정자에서 아이들과 소꿉 노는 것도 아니고 순창 향교로 데리고 나와 사서삼경을 가르치며 제대로 훈장 노릇을 하세요. 라며 볼멘 소리를 했다. 사실 아이들 나이로 봐서도 이제 그럴 때였다. 그런데 설충란은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임금의 성정이 어질지 못하고 시절이 하수상하여 앞날을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그는 주역의 점괘를 살피며 조정의 앞날을 걱정했다. 아이들에게 과연 사서삼경을 익혀 이런 시절에
벼슬길에 나서라고 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공부 진도를 내지 못하는 데는 동생 설충수의 아들 공침의 영향도 컸다. 공찬과 공침은 같은 나이지만 성정도 다른 데다 글 공부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공침은 사촌들을 데리고 노는 데는 대장 노릇을 하려 했다. 그런데 공부는 따라오지 못했다. 공침의 글 공부에 맞추다 보니 공찬은 늘 되풀이 공부만 했다. 공침아, 오늘은 소학을 마무리하고 책거리라도 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공부는 힘쓰고 있느냐? 공침은 설충수의 말을 듣고 풀이 죽었다. 옆에 공찬은 이미 소학의 한문 전 내용을 한지에 옮겨놓고 앉아 있었다. 공침은 그런 공찬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직도 한문이 눈에 익지 않았다. 그나보지 글 공부는 무슨 재미로 합니까? 책에서 떡이 나옵니까? 엽전이 나옵니까? 저희는 양반 집안인데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농사지어 쌀을 바치고 배불리 먹고 사는데 아무튼 제 소갈머리로는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공침이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설중란은 공침의 말에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에 앉은 공찬을 바라봤다. 그럼 공찬아, 너는 무슨 재미로 공부를 하느냐? 아버님, 저는 그보다는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치미는 사촌들과 강과 들로 쏘다니며 노는 데 힘쓰는데 정작 공부를 하고픈 제 누님은 왜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없는 겁니까? 설충란은 공찬의 말에 사례가 들렸는지 헛기침을 했다. 언뜻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너는 삼강오륜을 배우지 않았느냐? 부부 유별이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구별이 있듯이 남녀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느니라. 얘기에는 이런 말도 있느니라. 남녀가 7세이면 부동석이라. 같이 한자리에 앉는 건 예의가 아니니라. 그것이 누이가 글 공부를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공침의 말에 제대로 타이르지 못하는 아버님의 성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공찬은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저는 공침과 공부하는 것보다 누이와 같이 공부하는 것이 100배 재미있습니다. 설공찬은 아버지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때 공찬의 누이 초이가 송편을 쟁반에 담아 반상을 들고 나타났다. 길게 따 그 끝에 댕기를 들인 머리를 하고 싸목싸목 걸어와 정자 위로 올라왔다. 공찬이가 오늘 책거리를 한다고 해서 송편을 새참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설충난으로부터 공찬, 공침까지 다들 말문을 닫고 있었다. 초이는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했나 싶어 얼굴이 붉어졌다. 황급히 밥상을 내려놓고 정자를 내려왔다. 오늘 글 공부는 마치자꾸나. 초이가 책거리로 송편도 가져왔으니 함께 먹거라. 나는 먼저 일어나마. 설충란은 공찬의 말에 아린 마음을 품고 정자를 내려왔다. 설충란이 정자를 떠나자마자 설공침이 일어나 반상 위에 놓인 송편쟁반을 들었다. 공찬아, 너희 아버님 말씀 잘 새겨 들었느냐? 어디 감히 아는 자가 글 공부를 한다고? 공침이 훈장 흉내를 내자 사촌 형제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공찬만 울음보가 터질 것 같았다. 책거리 송편은 너나 다 먹어라. 어디 100배나 재미있는지 보자. 설공침은 공찬의 입에 송편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 했다. 설원과 윤자씨는 자신들도 달라며
공찬에게 달려들었다. 책거리가 아니고 책을 걸레로 만들고 말았다. 설충란은 집 뒷산을 산책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고얀 것들,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날 훈계까지 하고. 그는 헛웃음이 나왔다. 사실 그는 공찬의 말에 공자왈, 맹자왈 하는 변명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떠올렸다. 내 어미가 일찍 돌아가서 초이가 그 못까지 하느라 몸이 둘이라도 모자라지 않느냐. 초이는 시집갈 준비를 해야지. 이제 나이가 차지 않았느냐.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초이를 보려고 담양과 남원 양반 자제들까지 와서 담장을 기웃거릴 정도였다. 설충란은 딸에게 공부를 직접 가르치지 않았지만 부인 이씨는 달랐다. 왕가의 혈통이기도 했고 시경에 두루 능해 규방가사도 곧잘 써냈다. 특히 언문으로 쓴 규방가사는 딸에게 전하고픈 어미의 마음이 가득했다. 설충란은 안채 마당에 서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린 초이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곤 했다. 부인 이씨의 훈계하는 말도 엿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었다. 초이야, 세상의 이치를 깨치는 데는 꼭 한문을 익혀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임금 세종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 이치를 깨치고 나타낼 수 있단다. 다만 너에게 한문이든 한글이든 다 익히게 하는 것은 내가 능히 비교하여 자유자재로 글을 읽고 쓰게 하기 위해서야. 부인 이씨는 집안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도 초이가 거들게 했다. 그녀는 장 담그는 일도 손수 나서서 챙겼다. 재료 하나하나를 바구니와 그릇에 담고 이름을 한글과 한문으로 써서 붙여 놓았다. 초이가 재료를 외우며 장 담그는 법을 익히도록 했다. 그녀는 장을 담은 도가지를 왼 새끼로 감으면서 우습게도 터줏대감에게 기도를 했다. 마루 한 귀퉁이에는 항아리에 쌀을 넣어두고 성주신에게 기도했다. 부엌에서는 매일 사발에 물을 갈아주며 조왕신께 기도를 했다. 유교의 법도를 익힌 왕가의 자손이 말이다. 아마도 부인 이씨가 집안 신들을 섬기는 건 시어머니의 영향도 없지 않았다. 설충란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찾아온 병마를 쫓으려고 무당을 불러와 큰 구판을 벌이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설충란은 부인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에만 소홀하지 않는다면 그깟 집안 잡신들에게 고사 지내는 일이야 별것이겠냐고 여겼다. 다만 딸 초이가 내심 걱정스러웠다. 숙동은 누나 초이의 손을 잡고 대문 밖을 산책 나왔다. 숙동은 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울 때라 한참 글쓰기를 좋아했다. 길거리에 흙바닥만 보이면 나뭇가지를 주워들어 천자문 4글자를 쓰곤 했다. 누이도 숙동이 흙바닥에 글을 쓰면 가만히 지켜봤다. 천지현황이라고 숙동이 쓰자 초이는 그 밑에다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 하고 써놓았다. 숙동은 누나가 쓴 한글이 참 예쁘다며 자연스레 따라 썼다. 설충란은 길거리 흙바닥 곳곳에 쓴 글들을 뒤따라가며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딸의 글재주가 남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많이 배우고 익힌다고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미를 일찍 여인 딸의 근심만 늘 것 같았다. 기특하고도 어쩌면 가련한 운명일지도.